세종이 다스리던 1428년이었어요. 세종이요, 한 백성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김화라는 인물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는요 바로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다. 아니 엄청난 이건 패륜이죠, 패륜. 그러니까요. 그간 아버지를 죽인 사례는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건 뭐 조정에서 엄청난 문제로 불거진 겁니다. 자, 며칠 후 세종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좀 깨우쳐줘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종은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백성에게 그 효에 대해서 미리 좀 알리고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세종은요, 효와 충 등 이 유교적 덕목을 가르치려고 책을 가능합니다. 이 책입니다. 자, 1434년에 편찬된 삼강행실도라는 책인데요. 조선시대에 평민 백성들을 위해 발간된 최초의 윤리 도덕 책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삼강행실. 네, 들어봤죠. 삼강오륜 알죠. 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력 100여 명의 그 사례를 모아서 수록해 놓은 거거든요. 유교의 덕목 중에 백성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3가지. 그게 뭐다? 충, 효, 정절이라고 본 겁니다. 세종은요, 이 3가지 덕목을 뭐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에게 좀 쉽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책 속을 들여다보면요, 단번에 백성들을 그 배려한 세종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난한 조교, 자, 지금 필요한 교보제 꺼내주시죠. 알겠습니다. 와. 네,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요, 삼강행실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좀 자세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요걸 한번 먼저 붙여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우와, 와. 우와. 오, 수업 시간 같아. 자, 고려 딱 시대에 맞춰졌어요. 최루백이라는 문신이 살았습니다. 여기 스티커 보시면 루백이라고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네. 자, 그의 아버지가요, 활쏘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예, 집에 있던 이 최루백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최루백 어떻겠습니까? 분노한 거예요. 네. 분노한 거예요. 이 분노한 최루백이 지금 앞에 뭐가 보여요 지금? 망치? 나 도끼예요, 도끼. 도끼. 응. 이 도끼를 들고 자, 호랑이 잡으러 왔어요? 네. 이 분노한 최루백은요, 도끼를 들고 호랑이를 잡으러 숲으로 갑니다. 와. 내 아버지를 죽인 호랑이, 너도 오늘 죽을 것이다. 자, 호랑이가 지금 겁먹고 엎드려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최루백은요, 바로 호랑이를 죽여서 아버지 원수를 갚습니다. 자, 그 후에 이 최루백은요,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고 3년상을 이렇게 열심히 지냅니다. 여기서 여전히 또 스티커 붙었죠, 최루백. 네. 네, 백성들이 지금 보기 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 최루백, 또 붙어 있죠, 스티커. 네. 이 최루백의 꿈에 아버지 아버지? 혼령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살았을 땐 잘 봉양하고 죽은 뒤엔 이렇게 곁을 지켜주니 지극한 효성이구나. 이 말을 마치고 아버지 혼령은 최루백의 곁을 떠나 영영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삼강행실도에 수록된 루백이 호랑이를 잡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루백이란 효자를 그림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좀 설명을 해야 될 만큼 백성들이 효를 몰랐었나요? 네. 지금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미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효가 중요하고 효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지금도
이념적으로는 효를 강조하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효도 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 상속 받는 순간부터 다 받고 나면서부터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게 다반사고 아, 또 부모님을 상대로 한 폐륜 범죄도 요즘에 적지 않잖아요. 많아요. 그 고려 조선 백성들도 다를 게 없었던 거죠. 다만 지금과 달랐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효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본 적도 없는 백성들이 전부 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테면 부모를 막 때리기도 하고 학대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나쁜 짓인지를 실제로 몰랐다는 거죠. 당연히 알았을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이 백성을 유교화하고 풍속을 바로 잡아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뭐 삼강현실도 같은 책도 찍어서 보급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거죠. 조선 왕실과 조정은요 이렇게 책을 보급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신하들에게 현재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집집마다 지으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가묘, 집 가자의 사당묘, 집안에 두는 사당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묘는요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위패를 모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부터 조정에선 집에 가면을 마땅히 지어야 합니다. 안 지으면 벌을 줘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은 왜 가묘를 지으라고 강조했을까요? 집집마다 사당을 지으라고 했던 이유, 바로 제사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아, 효. 그렇죠. 이 가래의 그 제례편에서도요, 이 제사의 예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사당을 필수 건물로 설명할 만큼 정말 제사는요, 유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대부의 집에서 이런 가묘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교수님, 유교에서 이렇게까지 좀 제사를 강조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옛날 유교 지침서 중에 하나인 효경이라는 책을 보면요. 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효란 하늘의 불변한 기준이요. 땅의 떳떳함이다. 라고 하면서 효의 기본을 우주 원리로까지 승화시킬 정도였어요. 돌아가신 조상을 공경하는 형식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당시 조선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중심이 어디였겠어요? 중국이죠. 중국 것을 따르는 게 곧 문명화의 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조선 버전의 국제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나라에서는요, 사대부들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등의 그 유교적 예법을 잘 지키고 나아가서 유교사의 모범이 되길 바란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요. 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조선 초에 사대부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왜요? 처음에 사당 짓는 속도도 더디고 제사 지내는 것도 잘 안 따른 거예요. 왜였을까요? 해본 적 있어요. 어색하니까 본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살던 풍습을 바꾸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럼요. 아니, 아침 늦게 일어나신 조난한테 새벽 4-5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저기 물 따라 드리고 문안 인사 올려 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 저는 이거는 평생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평생? 네, 왜냐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왜냐면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깨워줘야 저는 일어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요. 아, 쉽지 근데 않죠. 쉽지 않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게다가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은요 절의 위패를 모셨고요 제사는 집에서 안 지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갑자기 집안에 가면을 지으라면 이게 쉽겠습니까? 커요, 규모가. 그죠?
그래서 사당을 짓거나 기제사를 지내는 일은요 200년 가까이 잘 정착이 안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자 일부 조정 신하들은 이 제사를 강제화하고 안 하면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상소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세기쯤에 서서히 제사의 풍습이 드디어 자리 잡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조선시대 사람들. 자, 그러면 과거엔 제사를 어떻게 지냈을까요? 과거에? 자, 제사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기일이다. 제사는 누님댁 차례이다. 자, 요거는요. 조선 인종 때 승정원 동부승지를 지낸 이문건이란 인물이 쓴 일기입니다. 일기. 어머니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건 누구 차례다? 이문건의 누님. 네, 누나였습니다. 여자 형제도 제사를 지냈다는 건가요? 왜 여자를 중심으로 제사를 차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가 유입된 고려 말부터 제사가 장려된 조선 초중기만 해도 제사는요 아들 장남만의 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딸과 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친부모의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외손자가 외가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현대 들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럼 보통 장남 집에 가서 지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겠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사를 맏아들이 지내게 된 이유 이제 이 키워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어떤 키우세요? 부계.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쪽 라인을 중시하는 이게 부계고 어머니 쪽 라인을 중시한다. 그러면은 모계가 되는 것이죠. 제사가 맏아들에게 고정된 이유는 바로 이 부계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고려 때까지만 해도 가족 관계에서는 부계만이 중심이 된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보면 아빠 쪽, 엄마 쪽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던 전통이 본래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조선의 부계 중심 가족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됐을까요? 이건 역시 조선의 유교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게 진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먼저 이 부계 중심 질서는 엄밀히 말하면 성리학 이전 중국의 종법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법이란 부계 중심으로 가계도를 계속 만들어가는 하나의 원리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익숙한 족보가 바로 이 종법의 원리에 따라서 작성한 가계 기록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단 조교님, 네, 준비돼 있습니다. 뭐 준비된 거 있죠? 어허. 이게 이제 소종에 포함되는 구성원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가 있습니다. 네. 나를 중심으로 볼 때 아버지는 1대조 선조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는 2대조, 또 3대조, 4대조. 즉 객관적으로 보면 나까지 포함하면 5개의 학렬 세대가 소종을 구성하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 직접 제사를 지내야 하냐? 주자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가계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4대까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촌, 육촌, 팔촌이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 근친입니다. 이게 소종의 개념이고 이 유산이 지금도 강하게 민법에 남아 있는 게 팔촌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래의 그 제례편에서도요. 이 제사의 예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사는 맏아들이 주관한다. 이처럼 이 가래의 예법들도요. 종법을 지켜야 실천할 수 있었으니까
이거 종법을 떼어놓고선 유교화를 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특히 17세기쯤에 이 유교화름이 굉장히 거세게 불거든요. 그러면서 제사는 뭐 절대적으로 마다들의 의무가 됩니다.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주자 가래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차리라고 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가래에 나와 있는 그 제사상 차림인데요. 거의 한 20개 정도가 되는 제사상 차림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거예요. 와, 많다 많아. 아이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주자가 살던 중국의 강남, 남송 때 그 지역 환경과 경제 상황 이거에 맞춰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남의 기본 관습 풍토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런 외래 사조가 한반도에 그냥 들어올 때 이대로 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이 20가지를 다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주자 가래의 이 제사상 상차림은 참고 정도이지 각자 문중에 따라서 형편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곤 했죠.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가 겉으로 드러난 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죠. 사실 이것만 봐도 되게 빡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형식에 좀 얽매이게 된 걸까요? 왜 그랬냐면 첫째, 사대부들이 이제 가래 규정을 점점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가래를 어기면 큰일 날 것처럼 돼가지고 내가 좀 한 끼 굶더라도 제사상은 잘 차려야 한다. 이런 것이 새로운 전통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굳어진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 여파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효의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 조상을 빌미로 현재 나를 과시하기 위한 우리 집안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쪽의 기능도 상당히 강했어요. 어떻게 제사가 그렇게 변질됐을까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양반이 아닌 사람은 양반 행세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주로 하는 생활 관습을 내가 카피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내가 드러내서 실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무대가 제사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회 모방 심리가 있죠. 어떤 명품 자켓이 크게 유행한다 그러면 맞아요. 내 경제 형편에 맞지 않는다 해도 무리해서라도 그거를 내가 삼으로 해서 뭔가 좀 나도 좀 그 축에 낀 것 같은 맞아요. 이런 심리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 제가 지금 사실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보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사 때 온 가족 안 보던 사람까지 모이니까 주변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죠. 점점 과해진 것 같아요. 오늘 저쪽은 이 음식이 나왔어. 우리도 무조건 저거 구해야 돼.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샤인머스켓 없었겠지만 여기 제사집에 샤인머스켓 올린 순간 동네방네 우와 여기 효 최고다. 이렇게 어려운 걸 구했어 이러면서 남의 옆에 집에서 저 집엔 샤인머스켓 했는데 우리 집에 일하고 못해? 이러면서 그렇죠. 구해와 이러면서 야 이런 문화가 된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 주자가 가래의 재래 부분에서 각종 예법을 적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주자가 예법과 함께 꼭 알아두라고 적어놓은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건 현대를 사는 우리도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조교분께서 한번 그 가래책에 적힌 내용을 읽어주실래요? 제사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다하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가난하면 집에 있고 없음에 맞게 한다. 잠깐만, 그럼 이 말을 아무도 안 읽은 거예요, 혹시? 그 가래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형식이나 음식 가짓수보다 중요한 건 조상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사에는 조상에게 효를 다하는 것과 함께 정성을 다하면서 후손의 복을 빈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지금도 왜 우리가 조상한테 뭐 제사하고 하면서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또 빌 수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맞지 않는 예법을 억지로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점들 때문에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꼭 필요로 하는 전통이라면 그거는 미풍양속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상을 향한 진정성은 간직하되 현대 사회에 맞게 형식이나 이런 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